우리가 한국 추월한 거 아니었어. 싱가포르 방송국에서 나온 한국 영상 때문에 대만 시청자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만 경제 상황을 비난하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방송을 기획한 기자를 잘라야 한다며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제의 내용을 보도한 기자의 취재 내용을 입수해 번역해드립니다. 저는 싱가포르 CNA 방송국의 대만 특파원 린 멍시입니다. 올해 35이 된 제가 기자가 된 건 우리 대만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취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타이페이 사무실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3개월간 만난 청년들의 인터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월 12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년들, 반도체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젊은이들까지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경제 뉴스에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대만 추월 제목부터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만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대만군 지휘관으로 참전하셨죠. 어릴 적 할아버지는 자주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폐허가 된 서울거리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던 일, 너무나 가난했던 그들에게 대만이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뉴스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픽 웃으셨습니다. 허황된 소리라고, 내가 본 그 나라가 그럴 리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앞의 수치들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책상 위 모니터에 또 다른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2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우리 대만의 자존심인 TSMC를 앞선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건 단순히 거짓 기사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책상 위 자료들을 다시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좌절된 꿈속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팀장님께 기획보도를 말씀드리고 핸드폰을 들어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권을 예약한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댁을 찾았어요. 여전히 한국의 발전이 거짓말이라며 고개를 가로젓는 할아버지께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락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시더니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1953년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대만 정부 구호물자 지원단 책임자로 일하시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허름한 천막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나왔죠.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다른 대만 공무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끝없이 펼쳐진 허허벌판 위로 몇 채의 운막만 보이는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이 지금의 서울 강남이라고 하시며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소똥이 굴러다니는 논밭뿐이었던 곳이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긴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쌀을 받아가는 노인의 모습과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까까머리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까지 사진에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건 한 소년의 사진이었어요. 맨발로 서서 양손에 쌀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와서 배급을 받아갔다고 하셨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전쟁 중 모두 돌아가셨는데 동생만 셋이어서 여기저기 먹을 걸 구걸하러 다녔다고 하셨죠. 지금 사람 구실은 하고 살까 모르겠다고 하시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겠느냐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했고 기술도 교육도 전무했다고 해요.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진은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찍은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만에서 온 구호물자 지원단을 위해 작은 주먹밥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7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믿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의 발전상은 분명 과장된 거라고, 통계가 조작됐거나 거짓 선전일 거라고 했죠. 심지어 그 나라가 우리 대만을 앞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TSMC 수석 연구원으로 30년을 일하시다 최근 은퇴하신 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 댁에 다녀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기다리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으시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을 전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더니 책장에서 오래된 기술 보고서들을 꺼내셨어요. 1990년대 초반 아버지가 TSMC에서 일하실 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기 바빴다고 해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TSMC를 벤치마킹하러 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들을 높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하셨던 때의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연구소를 둘러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국은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이었다고 하셨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모습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오히려 섬뜩했대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에서 그때 아버지는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반드시 그들에게 추월당할 거라는 걸요. 물론 얼마 안가 추월을 당했다며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세대에게 한국은 영원히 도움을 줘야 할 가난한 나라라며 아버지도 가끔은 한국의 발전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 최근 기술 보고서들은 한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까지 한국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미 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원히 과거의 한국만을 기억하실 테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이죠. 대만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할아버지의 사진첩 속 그 장소를 찾아 강남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께 1953년 흑백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소들이 풀을 뜯고 있던 허허벌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 속에는 몇 채의 초라한 움막과 군용 텐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눈에 담기도 힘든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삼성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빌딩이 늘어서 있었고 구글 아시아 본사는 첨단 건축미가 돋보이는 초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네이버 사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빌딩으로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보았습니다. 과거의 흑백 사진 속 풍경과 지금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을 보는 것 같았어요. 허름한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화려한 백화점이 들어서 있었고 소들이 걸어다니던 흙길은 반짝이는 대리석 보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샤넬, 구찌 등 명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각종 첨단 기기를 판매하는 매장들은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은 전 세계 어느 지점보다 화려했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노인들까지 최신 전자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하실 줄 모르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일단 노인처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유튜브에 검색까지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이게 IT 강국의 힘인가 싶을 정도였죠. 저녁이 되자 도시는 더욱 화려하게 변했어요. 빌딩마다 첨단 LED 조명이 켜지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센트럴시티의 대형 전광판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온갖 맛집과 카페는 심야까지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께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할 리 없다고 하시며 분명 일부 지역만 그럴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본 강남은 할아버지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변화를 사진에 담던 중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힐끗 보시더니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이 내 청춘이 담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김용득이라고 소개하신 할아버지는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1953년 당시 15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이곳 강남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셨대요. 사진 속 천막 앞에서 대만에서 온 구호품을 받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고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당시 이곳은 한강 이남에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집이라고는 몇 채의 초가집이 전부였고 대부분 피난민들이 천막에서 생활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구호품을 받으러 줄을 섰고 죽 한 그릇이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드시더니 웃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이 죽을 받아 먹던 그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천막 배급소가 있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카페가 되었다며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강남은 처참했습니다.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진흙탕이었고 겨울이면 천막 사이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길이 없었대요. 그래도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만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구호품을 받으러 가면서 부끄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주변 빌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 삼성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밭이었다고도 하시고 저기 아파트 단지는 소떼가 놀던 언덕이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구호품을 받던 그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았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도와준 나라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특히 다른 나라들의 도움은 평생 잊지 않고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흥미로워졌어요. 그리곤 한국의 취재원에게 강남 말고 또 소개해줄 만한 장소가 없냐고 물었죠. 취재원의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울산행 버스 티켓을 끊었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장소라는 취재원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대만인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더욱 관심이 갔어요. 울산에 도착해보니 현대자동차 공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수많은 첨단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천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천 관리자는 1994년 28살의 나이로 이곳에 왔다고 해요. 당시 대만의 임금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조립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산 라인 전체를 책임지는 총괄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 개선상, 최우수 직원상 등 매년 받은 상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그가 개발한 생산 공정 개선 특허증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시작해 이런 성과를 낸 것이 놀라웠어요. 천 관리자는 처음 왔을 때를 회상하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언어도 음식도 달랐고 작업 현장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도 벅찼대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은 그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천 관리자는 점심시간에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30년 전 입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현재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생산 라인을 설명하는 모습,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 상을 받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도 남달랐다고 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특유의 도전 정신이었다고 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집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가 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에 매료되어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 관리자의 성공 스토리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해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대만인만 50여 명이 있는데 모두 그의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천 관리자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자녀들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의대에 재학 중이래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한국 유학을 적극 추천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대만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룬 그의 성공 신화는 후배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천 관리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년까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만에 있었다면 이런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없었고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을 기회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천 관리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대만 사람인 제가 봐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천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이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은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헤어지면서 천 관리자는 생산 라인 말고도 똑똑한 인재들도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다며 대전과학기술연구소를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대만 출신 젊은 연구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내 카페테리아에는 20명이 넘는 대만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그중 리더인 황 박사는 대만 최고 명문인 대만 국립대를 졸업하고 TSMC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3년 전 한국행을 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기 프로젝트로 왔다가 이곳의 역동성에 매료되어 정착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황 박사의 말에 따르면 대만의 문제는 반도체라는 한 분야에만 올인했다는 거였어요. TSMC의 성공에 취해 다른 산업 발전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와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의 조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대요. K방역 시스템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고 바이오 산업에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연구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도전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집념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대만의 미래가 걱정됐어요. 연구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만은 침체에 빠져 있으며 반도체 하나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만도 한국처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한국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 박사님께 한국 엘리트라 불리는 연구원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한국 엘리트들의 비결은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황 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자기가 가장 크게 놀랐던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교육이었어요.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죠.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특히 정부의 과감한 교육 투자와 부모들의 헌신적인 교육열이 원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 박사와 헤어지면서 한국의 교육 열기가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즉시 취재원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의 학교를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고 했죠. 제 말을 듣자 취재원은 교육기관은 다소 폐쇄적이라 방문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취재원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라 대만의 학교가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마치 호텔 뷔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취재 소식을 듣고 설명을 하러 나온 영양사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벙쪄 있자 뭘 그렇게 놀라냐고 하시며 우리 학교는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메뉴를 보니 한우 불고기 생선구이 계절 과일까지 있었고 거의 호텔 수준의 식단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은 고등학생인 만큼 수험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식단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피로회복에 좋은 식재료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급식실 한쪽 벽에는 건강한 학생이 미래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영양사 선생님은 학생들의 건강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믿음으로 급식을 운영한다고 해요. 대만의 학교 급식과 비교하니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만은 점심 한 끼만 제공하고 그마저도 영양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교육의 일부로 급식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습식 시간이 되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줄지어 급식실로 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식사를 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학생들은 급식이 있어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가 직결된다는 걸 알기에 매일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식단표에는 칼로리는 물론 성분까지 다 분석되어 있었고 알러지 유발 음식도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급식 시스템이 전국 모든 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도시든 시골이든 동일한 수준의 급식이 제공된다고 해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저녁 식사를 지켜보며 한국 교육의 저력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끼니가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로서의 급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이룬 기적의 숨은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무슨 학생들이 있으려나 싶었죠. 하지만 밖을 보니 불이 환하게 켜진 교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실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 있는 일상이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요. 저는 교무부장 선생님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교무부장님의 배려로 한 교실에 들어가 취재를 해보았어요. 한 학생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느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라 인재가 중요하다며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도체 연구원이 되어 국가 기술력을 높이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의사가 되어 의료 강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 발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복도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간식을 들고 오신 거였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식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챙겨오신 음식은 떡볶이, 샌드위치, 과일 등 직접 만든 건강한 간식들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간식과 함께 아이들 책상마다 작은 쪽지가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내 아들아, 힘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내 딸 파이팅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걱정하면서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메시지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학교 시간까지 지켜보고 싶어졌어요. 자정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하나 둘 짐을 챙겨 학교를 나섰고 교문 밖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학부모회 아버지들이 교문 앞에 하나둘씩 모이셨거든요.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 마치는 시간 교통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교대로 당번을 정해 귀가 지도를 한다고 하셨어요. 날이 춥건 덥건 상관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밤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에 감탄하고 있자 교무부장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 한국 교육의 특별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꿈을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은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취재를 마치며 한국 교육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학생들의 애국심, 어른들의 헌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이런 한국을 감히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일정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부탁이었어요. 경기도의 한 대기업 연구소였죠. 그곳은 1990년대 초반 아버지가 TSMC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교육했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며 제게 꼭 한번 들렀다 오라고 하셨죠. 연구소에 들어서자 김 소장님은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제 이름을 듣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린 박사님의 따님이 맞느냐고 재차 물으셨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김 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소장님은 30년 전 젊은 연구원이었던 시절을 회상하셨어요. 당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대만은 선두권이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TSMC의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에 오셔서 3개월간 기술을 가르쳐 주셨대요. 연구소 회의실 벽에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젊은 연구원들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은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열정이라면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걸린 최근 사진들이었어요. 이 연구소가 개발한 반도체 장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만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요. 김 소장님은 연구소를 돌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30년 전에는 대만의 기술을 배우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내비치셨어요. 특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연구소 한편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김 소장님은 그들을 보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뿌듯해하셨어요. 김 소장님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연구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제서야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도전정신,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비결이었던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던 마지막 날 밤 남산타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폐허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대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 속 서울은
구호품을 받아야만 했던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첨단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곳곳에 첨단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도시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연구소의 불빛, 학원가의 불빛, 공장의 불빛까지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취재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난 천관리자의 성공 이야기, 과학기술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이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어 지금 보고 있는 서울의 야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닌 도전 정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안주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 성공해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곳의 특파원으로 남아 한국의 변화를 더 깊이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대만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산타워를 내려오며 할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파원으로 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할아버지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뭘 하느냐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특파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저는 대만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하는 특파원이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국의 발전은 사실 저희도 잘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